우리 오늘부터 중국팩에 투자. 어, 오늘부터 중국팩의 투를 배울 건데요. 책을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이 중국팩의 원보다 두꺼워요. 863까지 우리가 배울 내용이거든요. 863까지. 그럼 선생님, 우리 몇 회 안 남았는데 10회 안 남았는데 이거 돼요? 예, 한 14회 정도면 돼요. 15회, 14회 정도면 됩니다. 됩니다. 중국팩에서 내용을 응용하는 거라서 뭐 새로운 논리를 배우는 챕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중국 회계2를 진짜 참 어려워해요. 일단 우리 오늘 금융자산 배울 건데 어떤 학원은 이게 중국 회계 1에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런 학원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중국 회계 1에서 금융자산을 가리키는 학원은 없어요. 저희 학원에 한 분 계시지만 없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국 회계 1 시작하자마자 바로 어렵기 때문에 2 시작하자마자 바로 어렵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뒤에는 내용들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중급회 원을 열심히 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번에 애초에 처음 OT 할 때도 얘기했지만 회계사도 세무사도 중급 1이 있고 중급 2가 있으면 배울 때 난이도, 학습 난이도는 당연히 중급 회계 2가 어렵죠. 내용이 생소하다고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도 중급회계 2가 조금이라도 더 나와요. 세무사 같은 경우에 중급회계 1이 한 문제라도 더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회계사도 세무사도 당연히 중급회계 2가 더 많이 나와요. 아니 선생님 그 중급회계 2의 시간을 더 많이 쓰셨어야죠. 근데 중급회계 1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급회계 2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급회계 1에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럼 시험 난이도 어떻게 될까요? 시험 난이도. 시험 난이도. 우리 작년, 그러니까 올해 작년이 세무사 같은 경우는 역대 회계하기 최고로 어려웠고요. 작년이 제일 어려웠고 올해도 쉽진 않았어요. 회계사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째 계속 난이도가 그냥 꾸준해요. 뭐 어렵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쉽다고 얘기하도 그런 늘 꾸준한 난이도라고요. 그럼 우리 만약에 세무사만 둔다면 중급회계 1이랑 중급회계 2 중에서 시험 난이도 어떨까요? 시험 난이도 이번 올해 어려웠대요. 내년엔 어저께 작년에는 진짜 어려웠고 이게 훨씬 높아요. 왜냐면 중급회계 1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해서 난이도 조정을 중급회계 1에서 하지 중급회계 2에서 난이도 조정을 하지 않아요. 중급회계 2에서 난이도 조정을 하면 어차피 다 틀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중급회계 1 하다 지쳐서 중급회계 2하고 중급회계 뒷부분 가면 제끼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러면 시험에서 무조건 까락이나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게 어렵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여기서 당연히 맞춰주라고 주는 문제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요걸 제끼면 무조건 까락이에요. 중급회계 2를 잘하셔야 됩니다. 중급회계 2를 잘하셔야 돼요. 회계사 2차 시험이야. 전 단원이 15문제, 그러니까 15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전 단원이 다 나와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은 중급회계 1, 2 다 잘해야 되고 고급회계도 잘해야 되지만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중급회계 2에서도 시험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중급회계 2차 시험은 중급회계 1에서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급회계 2를 막 제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뭐 한 5년 동안은 중급회계 2에서만 문제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할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해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부터 뭘 배울 거냐면 금융자산을 배울 거예요. 금융자산. 금융자산이 뭘까? 그럼 이 금융자산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금융상품이 있어요. 금융상품을 먼저 알아야 돼요. 금융상품. 금융상품. 금융상품의 정의가 이에요. 계약에 의해서 어느 일방은 금융자산을 갖게 되고 어느 일방은 채무상품, 다른 말로 금융 부채를 발행하게 되거나 자본, 지분 상품을 발행하게 되는 계약을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저게 개 어렵죠. 계약에 의해서 어느 일방은 금융부채나 지분 상품을 발행하게 되고
어느 일방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계약을 금융상품이라고 그래요. 왜 써요? 여기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요. 그쵸? 말이 어렵잖아. 그럼 금융자산은 또 뭔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금융상품을 금융자산이라고 하거든요. 돈이야 돈. 금융자산은 돈과 금융상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금융상품은 계약에서 어느 일방은 금융부채, 어느 일방은 지분상품을 발행하게 되고 어느 일방은 금융자산을 발행하게 되는 계약이래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죠. 저 무시하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도 모르겠죠. 여러분 이 금융부채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우리 배웠잖아요. 채권, 사채. 우리 배웠잖아. 금융부채. 가장 대표적인 게 사채. 사채가 다 다른 말로 뭐예요? 채권 발행하는 거죠. 회사가 채권 발행하는 거라고요. 채권 발행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채권이라 채권. 채권을 발행하는 거라고요. 지분 상품이라는 게 뭐야? 주식 발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본 그러니까 우리 배웠잖아. 자본. 주식 발행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느 회사는 돈이 필요하니까 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한다고. 그 반대쪽에서 누가 그걸 사주겠지. 그럼 나는 어느 회사에 채권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채권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채무 상품이라고 해요. 그럼 채무 상품이 뭐야? 어떤 회사가 발행한 채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채권을 발행하는 쪽에서는 이제 사채, 금융부채, 사채로 회계 처리를 해 나가는 거고 이 채권을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 나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뭐라고? 금융자산 중에서 뭐라고? 채권 취득한 걸 채무 상품이라고 한다고요. 괜찮죠? 그럼 주식 발행한 쪽에 있을 거 아니야. 현금 들어오면서 자본금 주발주. 반대쪽에 뭐가 있겠어요?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겠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지분 상품이라고 해요. 주식. 괜찮죠? 결국 금융 자산이 뭐냐면 현금이랑 채권이랑 주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현금이랑 채권이랑 주식 산 건데 현금을 쉽기 때문에 금융자산 2에서 배울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 뭘 배울 거야? 채권이랑 주식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자산 1에서 이 채권이랑 주식을 배울 겁니다. 이건 어디서 배웠어? 금융부채에서 배웠잖아요. 중급회계 1에서. 이건 어디서 배웠어요? 중급회계 1에서 자본에서 배웠잖아요. 요 얘기는 안 할 거고 지금부터 뭐 할 거예요? 채권 산 사람 입장의 회계 처리와 주식 산 사람의 입장의 회계 처리를 배울 거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지? 오늘 집에 갔더니 엄마가 물어보는 거야. 야, 너 드디어 중급회계 2를 배운대. 그 새끼 이제야 중급회계 2를 한다니. 중급회계 2를 배운다며? 금융자산이 뭐니?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채권 주식? 금융자산 하면 뭐라고 할 거야? 에? 똑같아요? 금융자산 하면 현금이랑 채권이랑 주식이야 엄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뭐 금융상품의 정의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말 문제로 한번 나왔었지. 금융상품 이 채권이랑 주식을 합쳐서 금융상품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금융상품은 계약 당사자가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동시에 거래 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발생하게 되는 모든 계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게 아니야. 그냥 주식이랑 채권이에요. 좋아요. 그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자기지분 상품 관련 계약이 있는데 자기지분 상품 관련 계약 요게 중급회계 원에도 있는데 제가 안 했고요. 여기서도 살짝만 얘기할 건데 자기지분 상품 계약이 뭐냐면 내가 물건을 사오면서 우리 회사 주식을 주기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물건을 사오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주식을 주기로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걸 자기지분 상품 계약이라고 하는데 2011년 이후에 2011년에 한 번 말문제로 출제되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중급회계 원 수준에서 안 보셔도 되고 나중에 중급회계 수준에서 안 보셔도 되고 나중에 제가 객관식 가서 그냥 문제 한 문구만 설명하면 돼. 제가 옛날에 이거 엄청 흥분해서 다 가르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만 기억하시면 돼? 그냥 금융자산은 현금, 채권, 주식인데 이번 장에서는 채권이랑 주식을 배울 거다. 괜찮죠? 좋아요. 밑에 보시면 그래서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 계약상 권리, 뭐 자기 지분 상품의 결제 나와 있는데 계약상 권리가 금융부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약상 권리를 금융부채라고 해요. 안 읽으셔도 돼. 그냥 채권, 주식,
현금 이게 금융자산이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는 안 읽으셔도 돼요. 옛날에 흥분해서 막 가르쳤는데 이런 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잘못 되어와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나중에 객관식 가서 할 거고 채권, 주식, 현금을 가리킨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금융자산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 금융자산 기준서가 몇 년 전에 바뀌었거든요. 몇 년 전에 바뀌었을 때 엄청난 이슈였어요. 이 금융자산 기준서가 바뀌었을 때 몇 년 전에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회계를 배우신 분들은 금융자산에 대해서 매도 가능 금융자산, 만기 보유 금융자산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다 없어졌어. 그런 말투 다 바뀌었다고요. 지금부터 좀 볼 거예요. 우리 금융자산 기준서가 바뀌었다고요. 이 기준서가 바뀌었어. 이게 바뀌었다고. 이게 바뀌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뒤에서 배울 거예요. 금융자산 중에는 어떤 거는 공정가치 평가를 아예 안 하는 것들도 있어요. 채권이나 주식인데 채권 중에 공정가치 평가를 아예 안 하는 애가 있다고. 또 어떤 거는 공정가치 평가를 해. 근데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손익을 기타 부가손익에 반영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거는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손익을 당기 손익에 반영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럼 내가 금융자산 샀을 때 이 금융자산을 공정가치 평가를 안 하는 애로 할 건지, 공정가치 평가를 하더라도 OCI에 반영하는 애로 볼 건지,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데 당기 손익에 반영하는 애로 볼 건지에 따라서 평가 손익이 확 바뀐다고요. 교보생명, 생명보험회사들, 얘들 금융자산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돈이 많기 때문에 30년 동안 고객한테 돈을 받고 30년 후에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보사들이 돈이 엄청 많다고요.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주식이 또 현금이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가 갖고 있는 현금보다 많아요. 몰랐죠? 그렇다고요. 그럼 생명보험사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내노라 하는 그 네임드 빌딩들 있잖아요.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채권이랑 주식도 많이 산다고. 돈이 남으니까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보생명이 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대해서 평가손익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교보생명 유가증권 평가손익. 이 금융자산 평가손익. 교보생명이 금융자산 평가손익만 한 해 2조가 넘어요. 그럼 내가 교보생명의 재무팀 팀장이야. 돈이 남아가지고 유가증권 채권이랑 주식을 샀어. 채권과 주식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단기 손익에 2조가 플러스 될 수가 있고 2조가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2조가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살 떨리겠지. 내가 내 마음대로 분류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부르더니 김 과장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너 때문에 올해 지금 우리 금융자산 평가손실로 단기 손익이 2조 반영이야. 보험 팔아봤자 다 소용이 없게 됐지 하면서 중일 확 날리면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요. 근데 옛날 기준서에는 그 금융자산을 분류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어.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기준서가 개정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융자산의 분류 기준이에요. 옛날엔 이 분류 기준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평가할지 말지, 평가한다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할지 OCI에 반영할지가 내 마음대로였다고요. 명확하지가 않아서. 회계 실무 담당자나 회사가 엄청 부담이었겠지. 그래서 이게 개정됐어요. 몇 년 전에.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해. 1교시 때 이거 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것 때문에 또 파생되는 것들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요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은행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뭘까요? 은행 같은 경우에 제일 신경 쓰는 게 뭘까? 은행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은행은 돈 띄는 게 제일 신경 쓰여요. 은행의 가장 큰 비용이 뭔지 아세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손상이에요. 손상.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게 된다고. 이런 걸 손상이라고 그래요. 구 기준으로는 대손상각비. 이게 은행에서 가장 큰 비용이 대손상각비라니까 이 손상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트로 하는 거야 인트로. 그냥 들으시면 돼. 필요할 것도 없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채권을 결국 산 거라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뭔지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쵸? 저신용자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기 국민은행 1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리고 2금융권이나 3금융권 러시아 캐시에서만 돈 빌릴 수 있는 저신용자들도 미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양적 완화 때문에 돈을 하도 많이 찍어내고 금리가 제로 금리니까 은행에서 돈을 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미 멀쩡한 사람들한테 돈을 다 빌려줬다고요. 찾아가는 거야 노숙자한테. 어우 날도 추운데 왜 기대수 주무세요? 이러지 말고 집을 사세요. 노숙자가 뭐라 그래? 나 노숙자예요. 집을 어떻게 사요? 돈이 없는데. 아우 저희가 대출을 해드리죠. 그럼 노숙자가 뭐라 그래? 아니 대출을 해줘도 갚을 수가 없는데 대출해 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지? 아유
대출해서 일단 네 이름으로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 요즘 집값 오르는 거 보이지? 미국도 집값이 엄청 올랐다고요. 집값이 오른다고. 너 집값 오르면 팔아. 팔면 돈 남길 수 있잖아. 그럼 앉아서 돈 버는 거라고. 대출해줄 테니까 사 이랬다고요.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저신용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근데 문제는 뭐야? 이 돈을 빌려줘갖고 요 채권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다 쪼갰다고요. 저신용자한테 빌려준 채권을 쪼개서 요걸 또 다른 채권이랑 합쳐. 그래서 또 팔아. 그리고 이걸 또 쪼개. 그리고 또 팔아. 막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기 몇 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왜냐면 집값이 안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아요. 집값이 안 오르면 이 노숙자는 갚을 수가 없어. 이자도 못 낸다고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아 이거 좀 있으면 큰일 나겠는데? 좀 있으면 돈 못 받겠는데? 이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 근데 예전 회계 기준은 실제로 저 신용자, 이 노숙자가 와서 은행한테 가서 돈을 못 갚을 것 같대요. 미안. 이럴 때까지는 손상차손 비용을 못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위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처리를 못 하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실제로 노숙자가 와서 미안 돈 못 갚을 것 같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니까 와장창 비용 처리가 됐지. 그래서 충격이 너무 컸다고요. 모두가 다 위기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준소가 개정돼서 돈을 못 갚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좀 이상해. 그럼 미리 손상 처리를 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야지 미리 손상 처리를 해놔야 이때 와장창 손해가 나더라도 미리 비용 처리한 금액이 있으니까 이때 조금만 비용 처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소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근데 친구가 돈을 갚는다고 호언장담하고 이자도 내고 있어. 근데 내가 멀리서 보고 이 새끼가 돈을 못 갚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미리 비용 처리를 하는 거라고요. 바뀌었어.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기대 신용 손실 모형이라고 해요. 기대 손실 모형이라고 해. 여기 바뀌었거든요. 이거 어마무시하게 중요해. 그래서 이 금융자산 채권이랑 주식에서는 평가랑 손상 얘기만 할 거예요. 어, 분류 기준과 평가 그리고 손상 얘기만 할 거라고요.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이 기준서의 두 가지 특징이 요거예요. 두 가지. 원래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는 지금 얘기해봤자 이해 못하니까 나중에 할 거예요. 이 기준서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 할 거야? 분류 기준 할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금융자산의 분류 기준을 볼 거야. 분류. 뭐라고?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분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나 회사가 굉장히 부담이었다고요. 하지만 이젠 분류 기준이 명확해졌어. 자, 제가 지금 필기하는 게 12페이지 하단의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일단 보면 돼. 분류 기준을 지금부터 볼 거야. 분류 기준을. 자, 첫 번째로 성격별 분류를 할 거라고요. 여러분 이제 세무사가 됐어. 그럼 띠리리링 전화 오겠죠. 회계사님, 세무사님 잘 계시죠? 아, 네. 왜 또요? 왜요? 왜요? 바쁜데 왜 전화했어요? 아, 다른 건 아니고 저희 돈 많이 벌어서 금융자산 샀어요. 이런다고요. 그럼 진짜 끊고 싶어요. 돈 자랑하시는 거예요. 딱 끊고 싶은데 물어본다고. 아, 금융자산 샀다고요. 그럼 뭐 물어보실 거예요? 금융자산 샀대. 그럼 뭔가 조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주식 샀어요? 어디 거 샀어요? 나도 좀 얘기해줘요. 좋은 거면. 그럴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 제일 먼저. 금융자산 샀다 그러면. 뭐라고요? 왜 샀어요? 아, 돈 남았으니까 샀겠지. 그건 좀 이따 물어볼 거고. 뭐라 그럴 거예요? 아, 주식이에요? 채권이에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성격별 분류가 뭐냐면 이거야. 채권. 다른 말로 채무 상품 샀는지. 채무 상품이 뭐라고? 채권 샀는지. 그다음 뭐 지분 상품, 주식 샀는지. 요거 물어봐야 된다고요. 채권이에요? 주식이에요? 이거 물어봐야 된다고. 괜찮지? 채권이에요? 주식이에요? 그래서 채권인지 주식인지 1단계로 분류를 해요. 그럼 이걸 성격별 분류라고 하는데 기준서에는 사실 요 얘기가 없어. 근데 저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성격별 분류 1단계에서 채권이랑 주식. 그럼 채무상품, 채권과 지분상품 주식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 채권과 주식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 채권과 주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채무상품은 어때? 만기도 있고, 액면 금액도 있고, 액면 이자도 있지. 그거를 증서에 다 써놓고 계약했잖아. 그래서 얘는 어떠냐면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다고. 요 채권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상품, 채권은 언제 돈을 얼마 받고 언제 돈을 얼마 받는지가 채권 증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다고요. 그쵸? 그리고 채권을 사는 이유가 뭐야?
거기 붙어있는 이자랑 원금 받으려고. 그쵸? 하지만 지분 상품은 이 주식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배웠지만 배당 매번 받아? 배당 매번 받는 게 아니야. 정해진 금액도 없어.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주는 거라고요. 그쵸? 그리고 주식은 내가 언제 팔지 정해놨어? 안 정해놨지. 팔더라도 몇 년 후에 팔더라도 나 2년 후에 팔 거야. 정해놨다 하더라도 2년 후에 이 주식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지분 상품 주식은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어요. 내가 이거 주식 산다고 얼마 받는지 얼마 주는지 모른다고. 괜찮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권이랑 주식을 나누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채권은 정해진 현금 흐름인 원금과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지만 주식은 왜 사는 거야? 이 회사의 지분에 대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회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권리를 가지려고 사는 거지 사실 돈 받으려고 사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 성격이 달라.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교재 11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1페이지 보시면 금융자산의 성격과 분류. 금융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으로 분류하는데, 지분상품이 뭐라고? 주식. 채무상품이 뭐라고요? 채권. 그럼 지분상품은 다른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지분상품에 대한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소유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지분상품은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다고요. 그렇죠? 하지만 채무상품은 어떻게 돼? 다른 회사에 대한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나와있죠? 다른 말로 뭐 얘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일단 나눠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2단계 나눠보죠. 그래서 회계사님 저희 채권이에요. 회계사님 세무사님 저희 주식이에요 하고 나면 이제 2단계로 뭐가 들어갈까? 2단계로 나누는 게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이에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에 따라 나눈다고 그러거든요. 말이 참 어려워. 계약상 현금 흐름에 따라 나눈대.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에 따라 나눈대. 이게 뭐냐면 실무에서는 SPPI 요건이라고 그래요. SPPI 요건, 계약상 현금 특성. 이게 우리 기준서 보면 기준서 문구 자체는 단순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회계책들도 단순하게 돼 있어. 이게 뭐냐면 현금 흐름이 특정일에 원리금으로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정일에 현금 흐름이 원리금 이외로 구성되어 있는지로 나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이게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 다른 말로 SPPI 요건을 만족한 경우고, 요게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 다른 말로 SPPI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거든요. 이러니까 여기서부터 뭔 소린지가 헷갈려.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게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게 특정일의 원리금으로 현금 흐름이 구성된 경우고,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않는 게 특정일의 원리금 이외로 구성된 경우래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얘기야. 이렇게 하니까 와닿지가 않지. 이게 뭐냐면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없어야 돼. 다른 말로 뭐예요? 정해진 현금 흐름으로 구성돼 있어야 돼요. 하지만 얘는 어때?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있어요.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다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자, 국공채 한번 생각해봐. 국공채가 뭐죠?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국공채라고 그러지. 그럼 일반적으로 국공채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X1년, X2년, X3년 만기고, X1년 초에 발행했고 만기가 X3년 말이래. 괜찮죠? 액면 금액이 10만원이고 액면 이자율이 5%라서 5천원씩 준대. 이거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것들은 이거라고. 특정일의 원리금으로 구성된 특정일의 현금 흐름이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말로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한다는 말이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요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다? 지수, 금리, 연계형 있어요. 지수, 금리, 연계형이 뭐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거나 주가 지수가 올라가거나 금리가 올라가면 매년 받게 되는 액면 이자가 바뀐다고. 이런 게 금리 지수 연계형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상 현금 특성을 만족하겠어 못하겠어? 만족을 못하죠. 변동성이 있으니까. 금리나 지수 연계형은 금리나 지수가 변동함에 따라 액면 이자가 바뀌기 때문에 받을 돈이 바뀌게 된다고. 이런 것들은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않는 걸로 봐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하나가 또 있어. 후순위 채권이 있어요. 후순위 채권이 뭘까요? 후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이 뭐냐면 선순위 채권이 있고 후순위 채권이 있어요. 어떤 회사 채권을 발행했는데 중간에 내가 망할 것 같아. 그럼 일단 남은 돈으로 채권자들 빚은 남은 돈으로 갚아주고 중간에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지? 이 회사가 망해갖고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자산이 100원 남았다는 거야. 망해갖고. 근데 부채가 150원 있대요. 근데 봤더니 이 중에서 90원은 선순위 채권이고 60원은 후순위 채권이래. 그럼 어떻게? 갚을 때도 선순위 채권자들 먼저 갚아준다고요. 그럼 이제 얼마 남았어? 10원 남았지. 후순위 채권자는 남은 돈 10원만 받는 거예요. 이게 후순위 채권이야. 그럼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후순위 채권을 사는 이유는 뭐야? 원금을 떼일 수도 있잖아. 내가 투자한 돈을 떼일 수도 있다고 이 회사가 망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채권을 사는 이유가 뭐냐고요. 대신 선순위 채권보다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 이자가 높다고요. 이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후순위 채권을 사지. 하지만 이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어 없어? 변동성이 있지. 이 회사 망하면 다 못 받는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도 요게 만족이 안 되고 여기로 갈 수밖에 없겠지. 계약상 오늘 집에 왔더니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게 뭐니?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 만족하는 게 뭐니?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있냐 없냐예요.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으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 못하는 거고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없으면 변동성이 없으면 계약상 현금 특성을 만족하는 거고 계약상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으면 이걸 만족 못하는 거라고요. 고정된 현금 흐름이 있어야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최근에 여러분 기업들이 보통 채권을 어떻게 발행해? 요즘 하이브리드 채권 많이 발행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채권 안 발행해. 뭔가 조건을 많이 달아서 중간에 바뀌는 채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럼 이런 채권들은 다 어디로 가? 여기로 못 가고 여기로 간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후순위 채권 여기로 가. 지수금리 연계형 여기로 가. 우리 뒤에서 배울 거지만 채권 중에 이런 거 있어. 어떤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면서 중간에 우리 회사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다고요. 좋을 거예요. 뒤에 와서 복합금융상품이라고 사채를 발행했는데 중간에 사채를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부채가 없어지면서 자본금 주발초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걸 복합금융상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복합금융상품은 여기 들어갈까요? 여기 들어갈까요? 중간에 채권이 주식으로 바뀔 수 있다니까?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다가 중간에 주식으로 바뀌면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어지겠지. 변동성이 있잖아. 그래서 복합금융상품도 여기로 들어간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이 뭐라고?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없어야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읽어봅시다. 그래서 보시면 교재에 금융자산은 다음 두 가지 사항에 근거해서 금융자산을 분류한다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보면 금융자산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이 특정일의 원금과 원금 잔액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요 말이 뭐예요? 요 말이 다른 말로는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괜찮죠?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없는 거.
그래서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리금 이외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없는 거고 여기에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원금과 이자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읽고 있으면 큰일 나요. 밑에 보세요. 밑에. 실제로 여기 보시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은 SPI 요건을 의미한다 나와 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후순위 채권, 지수 연계형 채권 막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나와 있어요. 밑에 보시면 그래서 2번 나와 있는데 셀프 스터디 2번은 안 읽으셔도 돼. 뺄까 말까 하다가 아직 계속 논하는데 2번은 안 읽으셔도 돼. 3번이 제일 중요해. 3번은 다른 시험에 말 문제로 한번 나왔어요. 보시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 흐름은 기본 대여 계약과 일관된다. 기본 대여 계약과 관련 없는 계약상 현금 흐름의 위험이나 변동에 노출시키는 계약 조건. 요게 뭔데? 요게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는 거겠죠? 이런 경우에는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 흐름이 생기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고 중간에 받을 돈이 바뀌거나 자꾸 변동하면 얘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걸로 본다고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계속 좀 볼게. 이제 이거 지우고 쓸 게 많으니까. 이거 지우고. 그럼 여러분, 이 지분 상품은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지분 상품은 계약상 현금 특성 만족할까요? 지분 상품은 애초에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어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늘 변동성이 있다고요. 지분 상품은. 그쵸? 지분 상품은 당연히 현금 흐름이 특정일에 원리금 이외로 구성됩니다. 다른 말로 뭐야?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있다고요. 지분 상품은 늘 변하잖아. 정해진 돈이 어디 있어? 괜찮죠? 여기까지는? 그럼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조금만 더. 여러분, 손상이 뭐예요? 손상. 우리 유형자산에서 아주 열심히 배웠잖아. 손상이 뭐예요? 왜, 왜 째려봐요? 손상이 뭐예요? 손상이 뭐예요? 좋아요. 모르겠어요? 손상이 뭐예요? 뭐라고요? 받을 돈? 아니, 아니. 손상이 뭐예요? 뭐라고요? 미래에 받을 돈이 줄어드는 게 손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손상의 정의 다 똑같아. 미래에 받을 돈이 줄어드는 거. 미래에 받을 돈이 줄어드는 게 손상이라면 미래에 받을 돈이 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미래에 받을 돈을 내가 정해져 있어야 미래에 받을 돈이 줄어드는 손상도 구할 수 있죠.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어야 손상도 구할 수 있다고. 그쵸? 근데 얘랑 얘는 어때? 미래에 받을 돈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요. 이렇게 분류되는 애들은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인식할 수 없어? 손상도 인식할 수 없어요. 손상이라는 게 정해진 현금 흐름, 받을 돈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받을 돈이 없는 애들은 정해진 받을 돈의 감소도 인식할 수 없겠지. 그래서 손상을 인식할 수 없어요. 이렇게 분류되는 채무 상품이랑 지분 상품, 주식은 손상을 인식할 수 없어. 예전 기준서에서는 주식은 손상을 인식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안 돼. 주식은 손상을 인식할 수 없어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옛날에는 이 기준서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옛날 금융자산 기준서의 특징을 보면 옛날 금융자산 기준서의 특징이 손상이 비일관성이 있었거든요. 기준서에 손상이 지 맛대로였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어. 근데 이번 기준서가 개정되면서 손상의 비일관성이 해소됐어요. 그래서 손상은 미래에 받을 돈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받을 돈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은 절대로 손상을 인식할 수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주식은 손상이 안 나와. 괜찮죠? 여기까지요. 자, 넘겨보시죠.
넘겨보시면 자 봐봐. 그럼 회사가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 금융자산 샀어요. 그럼 1단계로 뭐 물어본다고? 주식이에요? 채권이에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계약 내용이 어떻게 돼요? 어떤 채권이에요? 아 주식은 일단 무조건 현금으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채권이에요? 지수 연기형이에요? 아니면 국공채예요? 이런 거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채권이 있고 이렇게 되는 채권이 있어.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물어볼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세 번째로 뭘 물어보겠어요? 본인이라면 뭘 물어보겠어요? 세 번째로. 왜 샀어요? 왜 샀어요? 뭐겠지? 그 뭐라고 했냐면 사업 모형이라고 해요. 사업 모형. 우리 기준선에서는 금융자산의 사업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사업 모형에 따라 분류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 모형이 뭐냐면 보유 목적입니다. 왜 샀어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샀어요? 그럼 봐봐. 계약상 현금은 특성을 만족해. 특정일에 원리금으로 구분돼. 이 경우에는 보유 목적이 뭐겠어요? 아 저희 원리금 수취할 목적으로 취득했어요. 원금이랑 이자 받을 목적으로 취득했어요. 이런 목적도 있겠죠. 아 그냥 원금이랑 이자 받으려고 샀어요. 그래서 원리금 수취한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계약상 현금 흐름 수취할 목적으로 샀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채권도 중간중간에 이자율이 변동하면 가격이 변동한다고 우리 사채에서 배웠잖아요. 사채는 그 시점에 남아있는 잔여 현금 흐름을 그 시점에 시장이자율로 현재가치 평가하면 공정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자율이 매기말 변동하기 때문에 채권도 공정가치는 매기말 변동한다고. 가격이 오르면 팔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아예 저희 그냥 원금과 이자 받아서 만기까지 갖고 있을 목적으로 샀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떤 목적 수도 있어요? 저희요 원금과 이자 받다가 중간에 가격 오르면 팔기도 하려고요. 그래서 원리금 수치 플러스 매도 목적도 있다고요. 어렵지 않지? 채권 사서 만기까지 원금이랑 이자 받으려고요.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채권 사서 원금이랑 이자 받다가 가격 오르면 중간에 팔아버리려고요. 이 목적으로 살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당연한 얘기니까 여기까지요. 얘는 보통 기타의 목적이에요. 왜 샀어요? 아 그냥 샀어요. 기타의 목적. 근데 보통 기타의 목적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우리 일반적으로 주식이랑 채권 왜 사요? 돈 생기면 주식이랑 채권 왜 사냐고요? 왜 사요? 단타 치려고. 단타 쳐서 용돈 한번 벌어보려고. 단타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단기 매매요. 그래서 보통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않는 애들은 사업 모형이 그냥 기타의 목적인데 기타의 목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단기 매매예요. 단타 칠 목적으로 샀어요. 그래서 사업 모형 보유 목적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원리금 수치, 원금과 이자 받을 목적, 원금과 이자 받다가 팔 목적, 그다음에 단타 칠 목적. 괜찮죠? 자 그럼 봐봐.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원리금 수치 목적이래. 그럼 원리금 수치 목적인 얘는 첫 번째로 만기까지 무조건 보유해야 될까? 아니면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가 없을까? 중간에 팔아도 될까 안 될까? 옛날에는 이렇게 분류가 되면 무조건 만기까지 갖고 가야 돼. 중간에 팔면 페널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라져서요. 얘는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가 전혀 없어. 내가 중간에 팔고 싶으면 팔아도 돼. 팔고 싶으면 팔아도 돼. 두 번째로 애초부터 처분이 계획돼 있어.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분이 계획돼 있는데 팔아도 될까 안 될까? 처음부터 처분이 계획돼 있어도 이렇게 분류하면 팔아도 될까 안 될까? 아니 처음부터 처분이 계획돼 있는데 이렇게 분류하는 거 될까 안 될까? 사실 팔 목적이 사실은 팔 거지롱. 하지만 원리금 수치 목적을 분류한대. 돼 안 돼? 돼요. 돼. 돼. 처분 계획이 있어도 원리금 수치 목적으로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아니 씨발 이럴 거면 원리금 수치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팔 수도 있고 팔 마음을 갖고 있어도 되는데 이거 뭐야 그럼? 이거 왜 생겼어? 아니 얘도 팔아도 된다며. 그럼 굳이 얘를 뭐하러 넣어놨냐고요? 뭐야 왜 때문에 왜 기준서가 진짜 겁나 웃긴데
얘는 필수적이어야 돼. 반드시 일어나야 돼. 원리금 수치 플러스 매도로 분류한다면 금융자산을 반드시 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얘는 팔 마음이 있더라도 분류할 수 있다는 거지만 얘는 이렇게 분류하면 무조건 팔아줘야 돼. 언젠가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매도의 규모가 더 크고 빈도가 빈번해야 돼. 웃기죠? 규모가 크고 매도의 빈도가 빈번해야 돼. 이렇게 분류하려면 규모도 크고 매도의 빈도가 빈번해야 된대. 웃기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기준서 보면 요거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 없을까? 규모가 더 크고 빈도가 더 많으면 뭐 몇 억 이상 팔아야 되고 1년에 몇 번씩 팔아야 되고 이런 얘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아니 씨,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사실상 이게 뭐 필요가 없어. 말장난 치는 것도 아니고 왜 기준소가 이렇게 엉성할까? 왜 기준소가 이렇게 엉성할까? 뒤에서 보겠지만 이렇게 분류하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해요. 사실 기준서는 네가 이렇게 분류하든 큰 관심 없다는 소리예요. 어차피 당기손익에 미치기에 좀 이따 보겠지만 이렇게 분류하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거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교재 읽어볼게요. 얘는 한 번은 말문제가 진짜 나올 거야. 자 보시면 1번 사업모형 보유 목적 보면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하기 위해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애들을 보면 얘는 1번 계약상 현금 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한다.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중간에 팔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또 매도가 일어나거나 매도가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미래에 팔 계획이 있더라도 이렇게 사업 목적을 분류할 수 있다. 괜찮죠? 지금 얘랑 얘가 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 둘 다를 통해서 사업 모형을 이루는 경우에 보시면 매도가 필수적이어야 돼. 그렇죠? 이것도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하려면 매도가 필수적이어야 돼. 괜찮죠? 그 다음 더 빈번하게 더 많은 금액을 매도해야 된다. 나와있죠? 근데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있어? 기준서에 매도나 매매에 기준은 없다고 나와있죠. 빈도나 금액은 기준이 없다고 나와있죠. 이유가 뭐라고? 왜 이렇게 기준이 엉성해? Why? 왜 이렇게 엉성할까? 그게 뭐냐면 1번으로 분류하던 2번으로 분류하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왜 동일한지는. 괜찮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밑에 보시면 그 밖에 사업 모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목적도 있고 이런 목적도 있고 이런 목적도 있는데 이거랑 이거는 보지 마시고 일단 단기 매매까지만 좀 기억합시다. 단기 매매. 괜찮죠? 이렇게 분류해요. 자, 봐봐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 셀프 스터디 봅시다. 아직 이 기준서가 분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말 문제가 안 나왔어요.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여긴데. 자, 봐봐. 그럼 4번은 우리 아까 봤던 거지. 원리금 수치 플러스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모형의 경우에는 매도의 빈도나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다 나와 있잖아요. 매도가 필수적이긴 하지만 근데 요거 3번은 볼 필요 없고요. 1, 2번이 중요한데 1, 2번 봐봐. 그럼 내가 사업 모형을 결정한대. 내가 주식이나 채권을 샀을 때 이제 3단계로 사업 모형에 따른 분리를 할 건데 첫 번째 케이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있고 채권이나 주식이 이렇게 많으면 모두 다 동일한 사업 모형 적용해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지. 회사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이유가 다양할 텐데 이걸 다 모든 채권과 주식에 대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하는 건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돼. 두 번째,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주식이랑 채권이 엄청 많아. 생보사들 엄청 많다고. 건건이 다 다른 모형 쓴다. 건건이.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또 너무 불필요하잖아.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건건이 분리할 필요도 없어.
그럼 사업 모형을 어떻게 분류하는 게 좋아? 적당히 카테고리를 나눠서 분류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 얘기예요. 1번이랑 2번이. 1번 보시면 1번 첫째 줄은 안 보셔도 되고요. 밑에 줄이 뭐 중요한데 여기 개별 상품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는 무관하므로 금융상품별로 분류 접근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상품별로 분류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게 무슨 소리야? 껌껌이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더 높은 수준에서 통합하게 결정한다. 그러나 이 더 높은 수준에서 통합해서 결정한다는 게 하나의 기업은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둘 이상의 사업 모형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회사 입장에서 가릴 필요는 없다고요. 괜찮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따라서 보고기업 실체가 수준의 결정일 필요는 없다. 지금 여기까지 줄쳐드린 게 뭐야? 건건이 할 필요도 없고 회사 전체 기준에서 하나만 결정할 필요도 없다. 요 소리예요. 그래서 요걸 다시 결론 낸 게 2번입니다. 1번 문구의 결론 2번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어? 사업 모형은 특정 사업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금융자산의 집합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어렵지 않죠? 금융자산의 집합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수준. 이게 뭐예요? 카테고리 분류하라는 소리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별표 이렇게 별표. 괜찮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분류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진짜 지워도 되겠죠? 막상 하면 시험 문제 나올 게 몇 개 없어요. 지워볼게. 여기는 이렇게 하고 나면 드디어 이제 분류를 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겪고 나면 드디어 분류를 한다고. 드디어 분류.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걸 알면 금융자산들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 봐봐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고 채권인데 채권에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고 원리금 받을 목적이래. 다른 공정가치는 관심이 없대. 그럼 얘네들은 공정가치 평가하겠어 안 하겠어? 아 공정가치 관심이 없잖아. 물론 얘도 중간에 팔 수는 있지만 원리금 수치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공정가치 관심이 없어. 그럼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대신 채권이기 때문에 무슨 평가를 해줘야 돼? 채권이기 때문에 현재가치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가치 평가하고 나면 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인식해야 될 이자 수익은 무슨 방법을 써야 돼? 마치면 내가 오늘 쉬는 시간에 커피 쏠게요. 무슨 방법을 써야 돼? 딱 맞추면 어떡해요 지금. 야, 돈 없어. 네, 오랜만에 커피 한번 살게요. 살게요. 커피 한번.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얘는 공정가치 평가는 안 할 거야. 할 이유가 없다고. 원리금 수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뭐예요? 유효이자율법은 써야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영어 명칭이 한국어 명칭으로는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해. 공정가치 평가는 안 하고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만 할 거니까. 영어 잘해요? 제가 용산 카츠사 나왔지만 영어를 겁나 못해요. 또 겁나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영어를 하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고 저는. 그럼 미국인들이랑 그냥 거기 미군들이랑 그냥 너는 그냥 이렇게 너는 씨발 내가 저번부터 지켜봤는데 너는 진짜 싸가지가 개 없어 막 이런 영어만 했지. 제가 얘네들이랑 삼각후 원가에 대해서 아니 뭐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회계법에 딱 들어갔더니 막 회계사들 자기들끼리 막 담당자랑 아몰타이즈 코스트 막 아몰타이즈 그러는 거야. 아몰타이즈가 도대체 뭘까? 이모탭은 아니고 막 이렇게 했다고요. 아몰타이즈가 우리나라 말로 상각이에요. 그래서 아몰타이즈 코스트가 우리나라 말로 삼각후 원가예요. 그래서 얘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AC 금융자산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한국어로는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은 영어 쓰기 싫어서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써놓은 책들도 있어요. 실제 시험 문제도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나와. 근데 제가 앞으로 AC 금융자산이라고 써도 괜찮겠죠? 안 돼? 한국 공인회계사 회도 AC 금융자산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시험은 한국어로 나오긴 해요. 그쵸? 뜻 알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써? 그럼 AC 금융자산 같은 경우엔 채무상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인 발행을 가정하면 취득하고 나서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만 낸다고요. 괜찮죠? 이게 AC 금융자산이야.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는 알겠지. 그래서 AC 금융자산은 첫 번째로 뭐 한다고? 공정가치 평가
안 해. 뭐 해줘?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각만 해요. 보유 목적이랑 계약상 현금으로 특성 보면 당연히 유추할 수 있다고. 세 번째로 A씨 금융자산은 손상 인식할까 안 할까? 손상 인식할까 안 할까? 해요? 손상 인식하지. 왜? 계약상 현금으로 특성을 만족하잖아. 다른 말로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으면 손상도 만족한다고요. 믿기 힘들겠지만 진짜 수익, 금융자산, 사채, 복합금융상품 저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요 네 가지는 그래도 윤돈이가 잘하지 해요. 대한민국 최선이야 지금 이게 진짜. 회계사 세무사에서 강의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회계 제일 잘하겠지 강의를. 이 금융자산만큼 제가 우리나라 진짜 일장이에요. 끝까지 괜찮지? 아 그래서 중급회계 원은 이해가 안 됐군요. 이러시면 안 돼. 여기까지 괜찮죠? 당연한 이 사실 요거만 보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했고 두 번째 보시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팔 마음은 있다고. 팔 마음이 있으니까 공정가치엔 관심이 있겠지. 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에 관심이 있어. 그쵸? 공정가치에 관심이 있다고. 근데 정해진 현금 흐름도 있잖아 얘는. 그러니까 공정가치에 관심이 있지만 정해진 현금 흐름도 있기 때문에 모두 해줘야 돼?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각도 해준다고요. 공정가치에 관심은 있지만. 괜찮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리금 수치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팔겠어? 천천히 팔겠어? 천천히 팔죠. 원리금 수치도 목적으로 하고 팔긴 팔 거지만 원리금 수치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팔 게 아니야. 공정가치 평가하지만 당장 팔 게 아니야. 그럼 평가 손익을 어디 기재하겠어요? NIA 실현 손익은 NIA예요. 미실현 손익은 OCI예요. NIA, OCI야. 틀리면은 커피 취소. 도와주세요. NIA, OCI예요. 당장 팔 마음은 없대. 팔긴 팔 거지만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는 할 건데 당장 팔 마음은 없대. NIA, OCI예요. 크게 한번 우렁차게 얘기해 주세요. 그쵸? 학생은 저 OCI죠? OCI. 그래서 얘는 당장 팔 마음은 없기 때문에 평가 손익을 OCI에 반영할 거라고요. 그래서 얘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냐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근데 영어는 뭐라고 그래? FV OCI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하지만 평가손익은 OCI에 반영해서 공정가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FVOCI라고 해. 근데 또 요즘 교수님들이 지네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기타 포괄손익 막 순서 막 바꾸는 경우도 많은데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FVOCI 금융자산이라고 얘기할 건데 시험은 한국말로 나오기 때문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한국어로 쓸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하면 이미 한 줄 중에서 반이야. 책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영어로 할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잠깐 봅시다. 그럼 FVOCI 금융자산 봐봐. 얘도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유효이자율법은 쓸 거라고요. 그래서 얘도 두 번째 보고 유효이자율법은 써요. 괜찮지? 근데 어떻게 되겠어? 공정가치에 관심이 있다니까. 팔긴 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보고 공정가치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 당장 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공정가치상 평가한 걸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한다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세 번째. FVOCI 금융자산은 손상차손 인식할까 안 할까? 봐봐. FVOCI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한다니까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어.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으면 손상도 인식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뒤에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FVOCI나 AC 금융자산 중에서 분류 기준이 파냐 안 파냐인데 얘도 팔 수는 있고 얘는 빈번하게 파는 거라며. 그쵸? 근데 빈번한 게 뭔데? 규모 큰 게 뭔데? 그런 거에 대한 기준 없다고 그랬죠.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AC 금융자산을 분류하던 FVOCI 금융자산을 분류하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그랬죠. 왜 동일한지 알아요?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똑같이 유효유자율법을 쓰고 똑같이 손상을 적용하기 때문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평가를 하더라도 얘는 OCI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기손익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AC 금융자산과 FV OCI는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둘 다 유효유자율법 쓰고 손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어차피 기말의 공정가치평가는 OCI에 들어가니까. 괜찮죠? 굉장히 유용하게 쓸 얘기들입니다. 나중에는. 자, 여기까지 봤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얘는 어떻게 돼? 기타의 목적이라며. 단타칠 목적이야. 단타칠 목적. 기타의 목적이라서 단타칠 목적이라고요. 단타칠 목적이면 공정가치에 관심이 있겠어 없겠어? 겁나 많겠죠. 단타칠 목적이야. 지금이라도 당장 팔 거라고. 그럼 얘는 어디 반영하겠어? NI에 반영하겠죠. 당장 팔 목적인데. 괜찮죠? 평가손익을? 얘는 유효유자율법 쓸 수 있어 없어? 유효유자율법을 쓸 필요도 없지만 실익도 없지만 유효유자율법 못 써요. 왜냐면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는데 어떻게 유효유자율법을 써?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는데. 그래서 얘는 액면이자율법 씁니다. 상각을 안 해. 상각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얘를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 말이 너무 길잖아. 줄여서 그냥 FVPL 금융자산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 선생님 당기손익이면 FVNINI예요? 근데 그냥 영어 코쟁이들이 PL로 하기로 했어요. 얘 프로핏 앤 로스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IS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실무에서는 PL이라고 많이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프로핏 앤 로스. 그래서 기말의 공정가치를 평가해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는 소리예요. 여기 기말에 얘는 공정가치 평가에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지. 그래서 분류기준만 명확히 알아도 뒤에 어떤 것들을 배울지 당연히 유추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겠어? FVPL 금융자산은 얘는 유효이자율법을 안 써. 액면이자율법을 쓴다고요. 상각한다 안 한다 그래서? 상각 안 한다. 괜찮죠? 상각 안 한다. 자 보세요. 공정가치. 공정가치 평가는 하지. 근데 얘는 당장 내일이라도 마음 맞으면 팔 거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어디 반영한다고? 당기손익에.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는 하지만 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괜찮죠? 이것만 봐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가리키는 거예요. 괜찮죠? 세 번째, 손상 인식하겠어 안 하겠어?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는데 어떻게 손상을 인식해? 그래서 얘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손상을 인식하지 않아요. 지분상품 어떻게 되겠어? 지분상품. 지분상품 어떻게 되겠어? 얘도 마찬가지죠. 단타치 목적이야. 그래서 원칙은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줘야 돼요. 그쵸? 액면이자율법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 어차피 얘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없어서 이자도 안 인식한다고요. 지분상품은 그래서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요. 다른 건 없어. FVPL 금융자산으로만 분류해요. 원칙이야. 예외도 있지만 예외는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 이후에 가르칠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FVPL 지분상품은 똑같아. 저 밑에 거랑. 괜찮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뭐 배운 거야? 그래서 1교시 때 분류기준의 거의 대부분을 배웠어요. 아직 예외사항은 안 했지만 분류기준의 대부분을 배웠어.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게 뭔지 봐봐. 보통 거래처에서 뭘 물어보겠어요? 저희 주식이나 채권 샀어요. 주식은 FVPL로만 분류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채권 샀어요. 회사님 A씨금융자산으로 분류할까요? FVOCI로 분류할까요? FVPL로 분류할까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 분류기준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분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그래? 그래도 저희는 A씨로 분류하고 싶은데 FV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때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때 A씨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때 FVOCI로 분류했을 때 FVPL로 분류했을 때 실익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게 만약에 기말의 공정가치가 얼마라고 가정하면 이걸로 분류하면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 이걸로 분류하면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 이걸로 분류하면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 혹은 기타 포괄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 혹은 총포괄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나의 채권을 준 다음에 이걸 A씨나 FVOCI나 FVPL로 분류했을 때
당기손익의 크기를 구하시오. 기타 포괄손익의 크기를 구하시오. 총 포괄손익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당연히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 이게 중요하거든. 분류에 따라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서 손익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옛날에 쌍팔년도 회계 문제는 이걸로 분류했을 때 거래, 이걸로 분류했을 때 거래를 아주 복잡하게 준 다음에 연도별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지만, 최근 시험은 하나의 채권을 준 다음에 이렇게 분류했을 때, 이렇게 분류했을 때, 이렇게 분류했을 때 손익을 비교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와. 각각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해. 복잡한 걸 배우는 것보단.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앞으로 좀 잠깐 쉬고 와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들을 좀 해볼 거고요. 아직 안 끝났어. 지분 상품이야 이렇게 분류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거 다 쳐도,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이렇게 분류하고 싶겠어, 이렇게 분류하고 싶겠어, 이렇게 분류하고 싶겠어. 채권을 사면 어떻게 분류하고 싶겠어요? 어떻게 분류하고 싶겠어? 이거는 좀 그래. 공정가치 변동하면 이왕이면 좀 반영하고 싶은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좀 그렇다고요. 그럼 이걸로 분류하고 싶겠어, 이걸로 분류하고 싶겠어? 어, 본인 담당자라면 이걸로 하고 싶겠어요, 이걸로 하고 싶겠어? 위, 아래. 위? 위에요, 아래요? 이걸로 분류하고 본인 회계 담당자면 이걸로 하고 싶겠어, 이걸로 하고 싶겠어? 아래요? 가끔씩 저한테 이런 거 이래 들어와요. 어떤 업체들에서 그 정부기관, 공사나 정부기관들 2차 때 면접 보잖아. 신입사원 뽑을 때 면접 문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업체들 있거든요. 그거 제가 안 해요. 왜냐면 그거 너무 짜증나거든요.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 해줄 시간도 없고. 근데 문제 내면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분류할래, 이렇게 물어볼래. 그럼 어떤 게 합격이고 어떤 게 불합격이겠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류해야 돼. 이렇게 분류하면 살 떨린다니까. 교보생명 유가증권 평가손익만 2조라니까. 이렇게 분류하면 당기순 2조 왔다 갔다 해. 나 보험 파는 게 다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기업들은 이렇게 분류하고 싶다고, 공정가치는 좀 보여주고 싶은데 평가손익은 부담 안 되게 OCI에 잡고 싶다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기준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채권 사면 다 FV OCI였어. 그러다가 기준서가 개정되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채권을 어떻게 분류해? 어떤 채권을 사요 요즘에는? 지수 연계형이나 하이브리드 채권을 많이 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딱 걸린다고요. 대부분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로 간다니까. 되게 부담돼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 기준서가 실제로 개정되고 나서 실제 시행일보다 1년 연기되고 막 그랬다고요. 그래요. 말 문제는 뭐가 나올 줄 알아? 여기서 말 문제가 나올 건데. 여기서 말 문제는 이걸로 불수할 수 있는 요건만 말 문제가 나와요. 실무적으로도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 2차에 좀 나왔죠. FV,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요건, 채무상품에 대해서. 그럼 요거랑 요거 써주셔야 돼. 괜찮죠?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요건은 뭐야? 요거랑 요거 만족하면 AC 금융자산 분류하겠죠. FVPL은 요거만 만족하지 않으면 바로 그냥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은 FV, OCI 금융자산을 분류할 수 있는 요건만 써라. 이거는 2차에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실무에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괜찮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금융자산의 분류와 후속 측정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분류 기준 나와 있죠? 이거 교재 14페이지에 그쵸? 뭐만 기억하시면 돼? 여기다 별표, 2차 약술. 2차 약술로는 요거밖에 물어볼 수가 없다고요. 다른 건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물어봐도 안 되고. 괜찮죠? 왜냐면 실무에선 다 FV, OCI로 분류하고 싶기 때문에. 괜찮죠? 여기까지 했고요. 밑에 예외사항이 있는데 요 예외사항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